네, 특집 정치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선거가 이미 시작된 셈이죠.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가능한데요. 투표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첫날 투표율 조금 전에 마쳤는데 우선 오늘 5시 기준으로 투표율은 10.9%로 역대 최고입니다. 총선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난 총선보다도 배 이상입니다. 자, 일단 투표율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고석수 네, 관장. 일단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요. 이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율 아직 6시 기준 투표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5시 기준입니다. 10.9%로 집계가 됐습니다. 모두 480만 7,900여 명이 투표를 마친 건데요. 말씀대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자, 이미 오전부터 해당 시간대마다 이 동시간 역대 최고치 투표율을 경신했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은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역대 이 전국 선거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자, 지난 일단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사전투표 첫날 7.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2016년 총선 때는 4.97%, 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도별로 보면은 오늘 하루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오후 5시 기준으로 전남이었습니다. 16.8%를 기록했고요. 전북과 광주도 각각 15.7%, 14%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이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강원 12.7%, 경북 12.6%, 세종 12.3% 순이었습니다. 서울도 오후 5시 기준으로 10.9%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9.2%였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꽤 높은데요. 이렇게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사전 투표율이 높기는 해도 본 투표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사람이 몰리는 당일을 피해서 미리 오늘 좀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투표할 때 아무래도 줄을 서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명이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투표장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선관위가요. 투표하러 갈 때 이 사진에 있는 신분증과 함께 마스크를 꼭 챙길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투표장에 줄을 설 때도 이 앞뒤 간격을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도록 했고요. 또 투표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을 씻은 뒤에 투표장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표를 할 때는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해야 하고요. 투표 사무원들도 이 라텍스 장갑과 마스크 그리고 안면 보호구까지 착용을 하고 유권자들을 맞았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사전 투표를 했지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요. 청와대 인근에 있는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대회는 수소차를 타고 청와대에서 주민센터로 이동을 했고요.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착용을 하고 앞서 신혜원 반장이 설명한 그 절차에 맞춰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일에는 투표를 하러 오는 분들이 밀릴지도 모르니까 이 사전 투표로 인원이 분산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사전 투표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도 동행을 했습니다. 예,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이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많이 입소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죠. 네,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전투표가 이뤄지는데요. 오늘은 4개 센터에서 투표를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내일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입소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이 방호복을 입은 투표 사무원이 한 명씩 안내해서 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입소자들의 투표가 종료가 되면 투표장을 방역 처리 또 하도록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투표장은 환기 등을 고려해서 모두 야외에 설치됐습니다. 예,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일에 투표가 어렵거나 미리 투표를 하고 싶은 분들은 내일까지 가까운 사전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앞서 이제 반장들이 전해드린 대로 신분증과 마스크를 꼭 챙겨야 됩니다. 자, 다른 얘기를 볼까요? 지난주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 일부가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로 배송이 돼서 개표를 해야 되는데 현지 공간에서 일부를 개표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주 피지 대사관, 주 폴란드 대사관 등 17개국 18개 재외 공간에 대해서 공간 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개표 결정은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 또 시행된 이래 처음입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해당 국가에서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돼 재외 투표를 국내로 회송할 방법이 없다면서 외교부, 재외공간, 운송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지만 18개 재외 공간에서는 공간 개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후보
세월호 가족을 비하하는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원래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래통합당 윤리위가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제명 처리를 강조했었는데 정작 통합당 중앙윤리위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서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 측은 선거 기간 중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차 후보 측 해명을 조금 들어줬습니다. 탈당 권유를 했으면 탈당해라. 그래서 열흘 내에 탈당 안 하면 확정이 제명이 되는 건데 일단 바로 제명시키는 것보다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후보 자격도 유지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은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명이 되긴 하는데 열흘 후에나 되는 겁니다. 선거일이 닷새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차명진 후보가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한 통합당 후보 자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차명진 후보는요, 윤리위의 결정이 나온 뒤에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윤리위 소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윤리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합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가 세월호 슬픔을 권력하고 있습니다. 우상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네, 근데 논란이 되니까. 예, 제명 처리를 강조하면서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랑 박형준 위원장이랑 대국민 사과까지 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난처할 수 있습니다.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이 윤리위 결정 소식을 듣고 한심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차명진 후보를 통합당의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했고요. 오늘 지원 유세 현장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이어서 들어보시죠. 윤리위원들의 판단 능력이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윤리위원들이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다지만 나는 여기 총괄선대위원장의 자격으로 나는 이 차명진 후보를 통합당의 후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선거를 이끄는 사람의 책임자로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 이제 너무 한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인 박형준 위원장 역시 오늘 부산 지역 지원 유세를 나간 후에 이 윤리위에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재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당에 좋은 일은 아니다. 역시나 한심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다른 당들 역시 차명진 후보의 탈당 권유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요. 차명진을 후보로 살려두는 통합당의 수준도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이 국민과 부천시 유권자들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생당 역시 웬 생뚱맞은 결정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통합당은 정말 소위 노답 정당이라고 말을 했고요. 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이 차명진 후보의 탈당을 권유한 통합당에 해산을 선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한심하다라고 했고 나는 후보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제명이 안 되면 사실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는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후보로서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선대위원장들은 또 황교안 대표도 되게 한심하다라는 쪽으로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자꾸 얘기가 되면 차명진 후보가 반발하는 속에서 이슈가 될까 봐 어느 정도 묻어놓고 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후보 얘기를 해보죠. 서울 관악갑의 미래통합당 김대갑 전 후보가 제명이 됐었는데 재심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건 기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윤리위는 김대호 전 후보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원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막말 논란 두 사람 중 김대호 전 후보는 후보 자격이 박탈돼 선거에 뛸 수 없게 됐고 차명진 후보는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각 당이 보는 판세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선거가 닷새밖에 남지 않았었는데요. 여야 각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수도권 압승을 토대로 지역구에서만 최소 13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오늘 가졌는데 이근영 위원장은
현재 지역구 130석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의석을 갖지 못한 지역에서 초박빙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82석을 얻었던 수도권에서 10석 정도를 더 얻어 90석, 90석 내외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전체 8석 가운데 1석을 얻었던 강원 지역에서 깜짝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근영 위원장은 강원도 3곳에서 안정적으로 이기고 있다면서 나머지 5곳은 박빙이라면서 지금 주목해서 보는 지역은 강원도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과 관련해서도 당초 목표였던 17석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근영 위원장의 전망대로라면 적어도 147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상 과반 의석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도 나오던 얘기는 과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진봉 통합당 총괄선대대책본부장이 오늘 선거 전략대책회의를 마친 뒤에 우리가 130석이 목표라고 했었는데 현재는 정확히 몇 석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130석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목표로 삼았던 130석 달성이 좀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특히 수도권 판세를 좀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이진복 본부장은 수도권 민심이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유권자들이 이 정권을 심판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차명진 후보나 김대 후보와 같은 막말 논란 등이 통합당 입장에선 수도권 여론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 통합당이 다소 열세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복 본부장은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의 백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여러 모순점이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는 보기 어렵다고 본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오늘 지원 유세 자리에서 이 수도권 판세가 좀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누가 이야기하는 판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판세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여야 지도부 또 선거 수뇌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판세 분석을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역시 1, 2위를 근소하게 다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역 여당이 다소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초접전 지역구도 많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지 신현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소위 깜깜이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쏟아지는 내용은 조사 자체는 어제 전에 이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자, 물론 여론조사가 이 결과를 담보해주진 않습니다. 4년 전 여론조사를 토대로 180석까지 내다봤던 새누리당, 결국 민주당의 제1당을 내줬고요. 이 총선의 가장 큰 패자는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론조사를 대체할 예측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자, 오늘은 이 자고 나면 1, 2위가 바뀌는 또는 흥미로운 3자 구도로 가는 격전지 몇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광진 주민 여러분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정치의 문화와 변화를 열망하셨습니다. 이제는 낡은 정치를 좀 개혁해내고 타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승부를 해야 될 경제, 뒤쫓아오던 그런 나라들에서조차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전직 청와대의 입이냐, 서울시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냐, 막판까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가 48.1%, 통합당의 오세훈 후보가 41.3%를 기록했습니다. 6년 전과 비교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맨날 말뿐이다. 제가 본 동작은 얼핏 봐도 참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저 이수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누가 준비되었는지 잘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아버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떻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냐 하시면서
네,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길래 판사 출신 대결로 초반부터 세 대결이 치열했던 곳입니다. 서울 동작을에서는요.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53.6%, 통합당의 나경원 후보가 37.9%로 오차범위 바깥에서 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동작을에선 오늘 우리공화당의 오세찬 후보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습니다. 자, 서울 지역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초접전 지역 송파을입니다. 4선 중진의 민주당 최재성 후보와 앵커 출신의 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맞붙는데요. 최 후보가 43%, 배 후보가 41%로 오차범위 내의 박빙 스코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3파전인 지역구입니다. 수도권 두 곳을 좀 꼽았습니다. 먼저 인천 연수을인데 범여권 성향의 표심이 민주당 정일용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로 나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의 정 후보와 통합당의 민경욱 후보가 오차범위 내인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온 의정부의 갑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소방관 출신인 민주당 오영환 후보가 통합당 강세창 후보 무소속 문석균 후보를 크게 앞서는 모습입니다. 제가 정치권에서는 제일 처음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대구와 서울을 오가면서 대구 경북의 원안보다도 1조 400억을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20조 TK 추경으로 대구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안보 실패, 외교 고립, 경제 폭망, 탈원전에 이어서 파렴치한 조국 전 장관을 구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냉혹하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네, 들으셨듯이 이번에는 영남 지역 보겠습니다. 지키려는 민주당과 다시 빼앗으려는 통합당의 격전지 대구 수성 갑인데요. 자, 김부겸, 주호영 후보 모두 5선에 도전을 하는데 지지율은 여전히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결과입니다. 김 후보가 38.3%, 주 후보가 43.9%를 기록했습니다. 자, 부산 진구 갑입니다. 현역인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부산시장 출신인 통합당의 서병수 후보와 맞붙었는데요. 42.1% 대 35.5%, 역시 오차범위 내의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례정당의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7일과 8일에 실시한 조사고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위와 2위를 근소하게 다투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23%, 미래한국당 22%, 정의당 13%, 열린민주당 8%, 국민의당 6%, 민생당 2.6%, 우리공화당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이 선거가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유권자 5명 중에 1명, 22%가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입니다. 이 표심 과연 어디로 갈까요? 발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들어가서 주요 격전지 몇 곳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당 지지율을 살펴봤는데 지난주 것이랑 비교를 하면 좀 어떻습니까? 네,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마지막에 전해드렸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갤럽이 지난 6일과 7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 민주당이 참여한 더불어시민당이 이 막판 상승세를 보이면서 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앞서는 모습입니다. 자, 시민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한국당은 1%포인트 내린 거고요. 자, 여권의 표심을 나누어 갖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열린민주당도 지난주보다는 2%포인트가 내려서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주요 격전지도 살펴봤는데 지역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물급 인사들, 거물급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다선이거나 당내 과거에 지도부였거나 이런 의원들이 있었는데 지역구 몇 개도 좀 따로 살펴볼까요? 예, 먼저 소개해드릴 사람은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처음에는 고향인 경남 의량, 의령, 함안, 창녕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험지 출마론에 밀려서 양산을에서도 출마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고 다시 대구 수성을까지 갔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대구 수성을 지역도 접전 양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6일과 7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홍준표 후보가 32.6%, 통합당 이인선 후보가 30.5%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민주당 이상식 후보 역시 24.5%로 오차범위 내에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남 목포를 한번 보면요, 뭐 정치구단이라고 불리는 이 박지원 의원, 또 정의당 현역 윤소아 의원 등 현역 의원이 둘이나 또 출마를 한 상황인데요. 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자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가 40.8%,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가 34.3%, 자 그리고 정의당의 윤소아 후보가 16.4%, 자, 그리고 자 등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 김원희 후보와 지금 박지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가운데 3파전이 지금 벌어진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다들 이제 3파전 양상이 주요 정치인 지역구에서는 이뤄지고 있고요. 청와대 소식도 좀 더 보도록 하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예전 빌 게이츠와 통화를 했다고요? 네, 요새 문 대통령이 뭐 여러국 정상들과 또 주요 인사들과 통화를 많이 하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이사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 빌 게이츠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라면서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치료제 개발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고 또 코로나 대응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좀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가 상당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문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고비만 잘 넘기면 지금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 올렸는데요. 자, 우선 이 대구는 확진자 발생 52일 만에 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대구 시민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고요. 또 전국의 확진자 수도 30명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이 모레 부활절과 다음 주 총선만 잘 넘기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아직도 조마조마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더 힘내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비를 뭐 완전히 넘길 때까지는 조심하자라는 당부의 뜻을 전한 겁니다. 예, 외교 소식도 짧게 보도록 하죠. 계속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해리 해리스 전 미국 대사가 오늘 11월 사임하겠다는 뜻을 그 로이터죠, 외신에 밝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로이터 통신 등의 여러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해리스 대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11월 이후까지 한국에 머무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대변하면서 미운털이 좀 박혔고 결국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그 한국의 반발을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 대학생들이 대사관 관저벽을 넘어서 시위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일단 로이터 통신은 해리스 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공공연히 미국과 상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국 정부와의 관계도 껄끄러워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일본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해리스 대사가 이 특유의 코수염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여러 개인적인 인신 공격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외교가에서는 이 사임설이 나와도 크게 이상할 건 아니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일단 해리스 대사는 지난 2018년 7월 부임을 했는데 통상 주한 미국 대사가 3년 정도 임기를 채우니까 미국 대선이 11월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그 전으로 거취를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앞서 이제 제가 오후 5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이 어쨌든 역대 최고다라고 했는데 6개 집계가 됐지요. 네, 6시 기준으로 이 사전 투표 첫날치 투표율이 집계가 됐는데요. 12.1%입니다. 그동안 뭐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 첫날 투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 당일날 좀 찾아가기 힘들다 보니까 좀 사전 투표 날을 이용을 해서 좀 나눠서 찾아가서 투표를 하는 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거고 사람들의 투표하려는 의지,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뺀 다음에 그런 의지가 어느 정도이냐, 이 부분도 일단 여러 추측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전 투표를 먼저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 거냐를 가늠해 보면 사실 뭐 투표 의향이 과거가 어땠는지는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가 사실 종반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공작설이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야권에서 정치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이번 주말에 터뜨릴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까지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야당에서 오늘 오전에
주말에 N번방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오후에는 폭로는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이 좀 바뀐 건데 구석순 반장 원래 이진복 통합당 총괄선대 본부장이죠. 여권 인사 관련 N번방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전에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진복 선대본부장이 여권 인사의 N번방 개입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주말쯤 이걸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겁니다. 통합당은 그동안 자체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관련 의혹을 제보 받아왔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이게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통합당 대책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여권 유력 인사 자녀 등이 N번방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제보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본인이 여권 주요 인사의 가족이라고 속인 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수사기관과 공조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확인이 안 된 내용을 공개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제보를 받는 것 같은데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후에 폭로는 없다 다시 이렇게 번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피해자들이 휘발성 이슈로 N번방을 사고하는 걸 단호하게 거부했다면서 폭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스스로 N번방 사건에 과민 반응하여 현재 우리 정치권 내 온갖 추측과 정치 공작 소설의 주체로 등장하는지 저희 통합당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당으로서의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네, 민생당도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공작설 유포 지금 즉시 중단하십시오. 누구에 의해서든 N번방 참여자가 공개되고 정치권 소속이 공개되면 해당 정당은 당사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은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이 가짜 뉴스다라고 하면서 뭐가 나온다면 이 검찰과 내통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N번방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암호화폐를 지급한 부분과 이 텔레그램 가입 부분을 일치시키는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또 시간이 걸린다면서 며칠 사이에 뭐가 나올 성질의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관련 내용이 나오면 나온 대로 수사를 통해서 공개하고 밝혀지면 될 일이고 미리부터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디서 공작설이 있다. 또 사실 우리가 뭔가 있는데 아직 확실치 않으니 두고 보자라처럼 연기만 피우는 것들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정치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로 보입니다. 다른 얘기도 좀 보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주말에 표심의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좀 입장을 전해드리면요. 현재 4에서 5% 정도 뒤진 후보들은 이 앞으로 남은 5일 동안이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면서 그러니까 주말을 기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상당히 많이 변할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민심의 변화가 있으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기가 있을 필요 없다. 유권자의 마음이 시간의 감에 따라 변할 거다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은 돈키호테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게 이제 돈키호테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건데 예. 부장은 혹시 돈키호테 읽어보셨나요? 읽어봤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대로 된 번역본을 보진 못했고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걸 정도로만 그 봤습니다. 정도만 보셨다고 해도 예. 충분해 보입니다. 말하고 사실 풍차 있는 그림. 돈키호테가 사실 이상주의자냐,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냐, 이런 사실 여러 해석을 낳는 작품 속에서는 그려져 있는 인물이기는 예. 한데요.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은 이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소위 정의를 위해 일어난 사람이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 정의를 위해 일어난 사람이라면서 이 윤호중 사무총장이 돈키호테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그렇게 빗대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나도 정의를 위해서 일어났다. 이런 의미까지도 보이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긴 하지만 이 돈키호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치광이라고도 묘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몽상가였다는 사실은 뭐 부정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많은 문화평론가들이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또 이 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할 거다 뭐 자신을 했는데 이 총선 결과가 나오면 뭐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럽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돈키호테는 뭐 사실 최근에 번역한 작가의 그 인터뷰를 과거에 본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치광이까지 좀 뭐하고 제가 몽상가 표현한 정도로. 거는 이제 이상주의자를 예, 또 다른 예.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몽상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만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색깔론이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색깔론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노동신문이라는 제호가 보이고요. 민주당 고민정 후보의 얼굴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 형식으로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의 업적은 사회주의 남조선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한편에는 뭐 김일성, 김정일 만만세라는 글귀도 보입니다. 고민정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서 논평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이 게시물이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유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 색깔론이 일부 나오고 있군요. 보통 그런데 색깔론은 보수 쪽에서 이른바 진보 쪽 인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민주당 김성곤 후보가 페이스북에 링크를 하나 걸었습니다. 태영호 차남 게임 아이디는 북한 최고라는 기사였는데 노스코리아 이즈 더 베스트 코리아 이건 누구의 아이디일까요? 라는 글도 함께 게시를 했습니다. 북한 최고라는 태영호 후보 아들의 아이디 노스코리아 이즈 베스트 코리아가 북한을 찬양한 게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노스코리아 이즈 베스트 코리아. 뭐 현재 그냥 저 단어만 북한이 최고의 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후보자가 이제 탈북자 출신한 점 때문에 저걸로 색깔론 공세를 일단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태영호 그러니까 정식 후보명은 태구민 씨인데요. 태 후보 측은 김성건 후보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것 같다면서 노스코리아 이즈 베스트 코리아라는 표현은 서구에서 북한을 비웃으면서 쓰는 반어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색깔론을 쓰고 싶은 심정은 알겠지만 가족들에게까지 네거티브를 펼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태 후보의 주장처럼 북한을 풍자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말이었는데요. 노스코리아 베스트 코리아라는 제목의 네컷 만화인데 내용을 보시면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은 아닌 듯합니다. 부장이 영어가 강하시니까 좀 보시면 어떤 것 같으신가요? 예, 영어로 지금 다 써 있군요. I did this glorious 뭐 써 있고요. 예. 근데 일단 북한을 찬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해외에서는 해당 문구를 티셔츠로 만들어서 팔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어법으로 된 건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했냐라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공격을 했는데 아니다, 반어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군요.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요즘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본인도 총선에 뛸 걸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아쉬움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 임 전 실장이 뭐 이렇게 선거운동을 돕기도 하고 또 오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도 하면서 이렇게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한때 종로 출마를 준비했었잖아요.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와 한번 붙어보고 싶었다 이런 속내를 또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저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았어요. 우리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께서 제가 과거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다 구속됐을 때 제 담당 수사 검사였거든요. 맞아요.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 오시면 저도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 황교안 구도가 임종석 대 황교안 구도가 됐어도 뭐 괜찮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살짝 아쉬움을 드러낸 겁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총선 불출마에 대해서 좀 저축을 해둔다라는 생각이었다라면서 총선 뒤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을 했다라는 거는 내가 이번에 양보했으니까 나중에 뭔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일단 문구만 놓고 보면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종로에서는 이낙연 후보에게 조금 밀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큰절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고 선거일도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야 하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황교안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택을 부탁드린다면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종로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엎드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큰절을 하는데요. 조금 뒤에 보시면 황교안 대표가 신발도 저렇게 벗은 상태입니다. 신발을 벗고 저렇게 바닥에서 큰절을 하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 내가 요즘 신발 벗는 모습도 다시 지금 신는 신는- 모습이군요. 벗었다가 네. 다시 신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좀 나는 간절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보인 것 같은데 사실 선거 때만 되면 여기저기서 다들 큰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앞서 이 소식 전해드렸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강원도 지역을 찾아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지금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민생당의 천정배 후보는 아예 삼천보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이렇게 큰절을 하고 나서는 건 나름대로 효과가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탄핵 열풍이 거세게 불었던 지난 2004년 총선 당시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조계사를 찾아가서 사죄의 108배를 올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역시 역풍에 시달렸던 민주당의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도 당시에 광주를 찾아서 삼보일배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다들 이렇게 큰절을 하고 나서니까 진정성이 없다, 식상하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고요. 선거 때만 이러지 말고 평상시에 좀 잘해라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저렇게 큰절을 할 때 앞에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저런 것들이 나오면서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역시 하나의 이미지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50여일 만에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부터 고석수 반장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7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이후에 정확히 50일 만에 2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자, 27명 가운데 15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5명,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발병 사례로 경기에서 9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로써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45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눈에 띄는 점은 대구에 신규 확진자가 없다는 건데요.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나온 이후에 52일 만입니다. 다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세계적인 대유행을 볼 때 일시적인 봉쇄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가들도 2차 대유행 가능성을 거론하며 장기적인 대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도 일일 확진자 수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매일 밝혀드리는 확진 환자의 규모는 그날의 환자 발생 숫자에 불과할 뿐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섣부른 예단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의 추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하루에 확진 환자 수로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추세선 이동과 진단검사의 투입 현황, 산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인한 2차, 3차 감염 등 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확진자가 줄었다고 해서 자칫 방심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더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국민들 향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신혜연 반장이 자리를 나왔고요. 그 자리에는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도움 말을 주시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정기석 교수님은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 좀 정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명대로 줄었습니다.
어제보다도 많이 줄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커브 자체는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직 꺾이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주 초부터 이제 50명대 아래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방역 당국에서 계속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단지 숫자일 뿐. 예. 이라는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 환자 숫자이지 감염자 숫자이지 사회 전반에 지금 퍼져 있는 숫자는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라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그전에 100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일단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라도 좋아졌다고 좋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감염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중에서 확진된 사람들이 지금 20몇 명이라는 거니까요. 근데 예전에 100명이었으니까 사실은 100여 명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접촉자들이 일부 있었겠지만 줄어들었으니까 그 줄어든 효과가 지금 또 나타나는 거고 지금 줄어든 효과가 또 다음에 또 나타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열심히 검사를 계속 하면서도 지금 예. 40만 건이 훨씬 넘는 검사를 해오면서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 사회에 돌아다니는 바이러스의 양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끝까지 다 줄어야 끝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절대양은 줄고 있다고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0명입니다. 이면은 대구는 사실 예전에 뭐 수백 명씩 하루에 나오고 했던 지역인데 이 부분이면 대구에서도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강화된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제 다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2월 17일, 18일에 이제 시작해서 그때부터 대구 특히 경북 대구 쪽 시민들이 이제 스스로 거리두기 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거의 2달이 돼가지 않습니까? 2달 하니까 효과가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 0명이 됐다고 해서 계속 0명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여기저기서 몇 명씩은 나오면서 또 다른 어떤 감염의 위험도 있으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거를 그대로 좀 잘 지켜나가는 기조만 유지한다면 계속 낮은 숫자로 안정화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확인된 확진자가 27명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며칠간 0명, 사실 중국이 발표했던 것처럼 물론 중국 통계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 날은 언제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잘 유지된다면. 글쎄요. 지금 대구가 지금 2달 만에 0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700대에서 500대에서 0명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면은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발생이 없었어요. 예.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잘 지킨다면 앞으로 뭐 한 달 안에 뭐 0명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대상 인구가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0명까지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예. 저는 그냥 이 숫자가 계속 가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여름이 되면 예. 거의 0명, 1명, 2명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줄어든 듯이 보이다가 다음은 또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절대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물론 해외에서 계속 입국자가 있을 때는 그게 위험 요소가 계속 되지만 지금 많이 줄었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공항 내에서도 검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역사회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사실 어디서 감염된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2명이 하루에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주 뒤에 2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 2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자체도 사실 전국적으로 정말 없다는 얘기가 돼서 네. 그 정도면 우리가 이제 안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게요. 우리 5천만 명 다 검사해서 2명이 나왔다. 예. 그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검사하는 것은 전 인구 5천만 명에 40만 명밖에 안 되는 검사를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저기서 바이러스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고요. 예. 대구의 그 신천지 때문에 그 대거 검사를 했을 때에 양성이 나왔던 확진자 중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은 25%밖에 안 됐어요. 예. 75%가 증상이 없는데 확진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단속을 안 했으면은 그 75%라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니면서 흩었을 거란 말이죠. 계속 확산을 시킬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지금도 그러면 수도권에서 여기저기서 약간의 소규모이지만 집단 발병이 있잖아요. 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증상이 없는
조용한 감염이 계속 전파는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몇 명이 나왔다 해서 그 사람들의 접촉자를 다 확인하고 이분들은 음성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 일부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또 접촉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증상 감염으로 있는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그리고 상황들이 계속되면 안심할 수가 없다. 예, 우리가 다른 예도 봤듯이 금방 검사를 하면 그날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며칠 지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끝까지 추적은 안 하거든요. 한번 전수 검사해서 안 나오면 음성이다라고 그냥 두잖아요. 예. 격리만 시키고. 근데 그분들 중에서 분명히 조용한 전파자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20명대로 추가 확진자가 줄었지만 이 사회에 무증상 감염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현재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위협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봄이 됐고요. 지금 JTBC 빌딩 앞에도 벚꽃도 피고 꽃들이 많이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춘객도 있고 또 이번 주말에 부활절이 있고요. 총선,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거리두기를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특히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춘객도 있겠지만 종교적인 행사, 큰 행사가 있잖아요. 예. 기독교에서는 이제 부활절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말 부활절을 맞아 작게나마 집회를 계획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러면서 기독교계를 향해서는 이 대면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간 종교계는 온라인으로 집회를 대신하는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만약 집회를 열 경우에도 참석자 간 1m 이상을 확보하는 등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대면 집회를 열더라도 이 개인 간의 간격은 좀 1m 이상 좀 떨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자,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는요, 지금 고령자의 치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의 치명률 1.99%, 2%에 가까워졌는데요. 자, 60대가 이 평균 치명률과 가까운 2.21%지만 70대는 8.93% 그리고 80세 이상은요, 21.31%로 20%를 넘었습니다. 이 정세균 총리는 이 어르신들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집중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프를 조금 전에 봤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치명률이 1%가 채 안 됐었는데 지금 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0대 치명률은 20%가 넘기 때문에 80대 이상 분들에게는 코로나19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예, 사실 이제 우리가 폐렴 치료를 해보면 이렇게 코로나19 같이 단일 병원체가 20%의 그 사망률, 치사율을 일으키기는 드물어요. 힘든 일입니다. 80대만 놓고 봤을 때도? 80대만 놓고 봐도. 예. 우리가 어떤 치료든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10명 중에 2명이 돌아가시게 암만 고령이라 해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0% 굉장히 우려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예. 아마도 그걸 다 분석해보면 조금 교란 인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는 숫자는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특별히 고령이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할 때도 고령이신 분들은 갑자기 나빠질 수 있으니까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게 다장기 부전으로 가면서 콩팥이 나빠지고 심장이 나빠지고 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하는 그런 치료들을 승합제를 넣는다든지 투석을 빨리 한다든지 그런 치료들을 아주 정교하게 하면 조금 더 사망률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중국의 우한의 치명률을 얘기하고 나중에 이탈리아의 치명률이 초반에 이제 10%까지 됐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 때문이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완치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코로나19 확진된 현 상황 사람들은 3,000명 미만으로 내외로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없는 거고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대가 20%가 넘는 치명률을 보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폐렴 자체가 특성이 좀 더 다르다, 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이 코로나19가 이제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ACE2라는 수용체 붙는데 이게 폐에만 붙는 게 아니라 심장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혈관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많이 노쇠한 80대에서는 그런 심장이나 폐나 가장 우리가 그 치명적인 그런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심폐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뭐 이런 그 높은 치사율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 독감보다 치명률이 10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20배가 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해도 20배가 넘게 평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뭐 강한 독감 정도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군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폐렴을 일으키는 중요한 병원체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병원체의 이 바이러스의 독성이 좀 순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0명이 됐었습니다. 한 명도 어제 오늘 자정에 나온 걸로는 오늘 0시에 나온 걸로는 한 명도 안 나왔었는데 초기 이제 대구에 뭐 공중보건의도 그렇고요, 간호장교들도 그렇고요 많이 투입이 됐고 갔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제 복귀를 했다고요?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지난달 졸업과 임관식을 마친 뒤에 곧바로 국군 대구병원에 투입이 됐는데 자, 이들은 한 5주 동안 이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투약, 복약 안내 등을 담당했고요. 중증 환자 치료 지원도 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무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은 국민들께 깊은 감동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구 경북을 포함해 전국에서 의료 지원 봉사를 해왔던 의무 수의사관 후보생 96명도 임무를 마치고 병과 교육을 위해 국군 의무학교에 입교했습니다. 예, 사실 특히 대구는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진짜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해외 유입, 그러니까 입국자들이 검역 과정에서 또는 입국한 다음에 나오는 확진들이잖아요. 지역사회 확산이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27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5명입니다.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가 4명, 이미 입국한 뒤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사례가 1명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확진자는 총 869명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가격리자의 가족 간 감염으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에 의해서 감염된 확진자는 134명인데 이 가운데 약 60%가 가족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르다 보니까 가족 간에 전파할 가능성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말에 직접 노출되진 않더라도 비말이 묻은 문고리나 책상 등 가구를 만지면서 손을 통해 감염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네,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침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에 1차적으로는 가족이 감염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자가격리자로부터 감염된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 이 2차, 3차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가격리자와는 달리 가족들은 외부 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학교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집단시설에 근무한다면 스스로 업무를 제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침을 준수하기 어렵다면 같은 공간에 머물기보다는 숙박업체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자가격리자는 집에서 생활을 하고 가족은 외부 숙소에서 머무르는 방법인데 일부 지자체는 호텔을 할인해주는 방안 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와 또 충북 청주시 등은 일부 호텔과 안심숙소 이용 업무 협약을 맺고 자가격리자의 가족에 대한 숙박료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이 부분도 교수님에게 좀 여쭤보면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5만 명이 넘게 자가격리 중인데요. 물론 지침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뭐 식사를 건네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품을 건네준다든지 뭐 빨래를 내놓든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바이러스가 묻어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험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시작을 할 때 1월 20일 첫 환자가 들어오면서 시작할 때 이 자가격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었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 가족 간의 감염을 보는 거지만 이게 지금부터 생겼겠습니까? 벌써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다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르게 퍼져나가서 지금 전국에 좀 퍼져 있는 거라서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예. 지금부터라도 더 신경을 쓴다면 지금부터라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 나 혼자다. 내 나의 2m 안에는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예. 물론 혼자 살면 혼자 되지만 가족들과 살 때는 그렇게 기본을 하고 방 안에서 내가 2주를 지내야 된다. 다만 방 바깥으로 나올 때는 꼭 마스크를 끼고 예. 손을 아무거나 잡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할 때는 안에서 해야지 바깥에서 같이 하면 안 돼요. 예. 피치 못해 만날 때도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하고 손 소독 항상 해야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화장실 쓰는 건데 그것도 단독으로 쓰면 좋지만 화장실이 방마다 있는 집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쓸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되죠. 예, 쓰고 난 다음에 본인이 반드시 소독을 다 하고 예. 또 환기가 됐는데 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 얼마든지 서로 안 옮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야 늘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알지만 일반인들은 상식이 많이 떨어지니까 예. 이거 부주의해서 까딱하면 이제 서로 만지고 이러면서 이제 걸릴 수가 있는 아무래도 거거든요. 가족끼리는 또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그렇죠. 경계심 같은 것도 예. 좀 느슨해질 수도 있고요. 예. 또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 주위에 2m 안에는 아무도 내 가족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예,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응용을 해서 집에서 2주를 버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투표에서도 비닐 장갑을 쓰고 있는데 방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 비닐 장갑을 쓰고 잠깐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닐 장갑은 나중에 이제 치울 때 또 잘 치워야 되겠죠. 예. 네, 그걸 또 다른 가족이 치워주다가 또 거기 또 그 만질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방이 그래도 여러 개가 있고 뭐 최소한 2개 이상이 있어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의 얘기인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 구조의 집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식구가 훨씬 더 많다거나요. 이럴 경우가 힘들기 때문에 앞서 이제 고석순 반장이 얘기할 때 일부 숙박업소를 할인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숙박업소 같은 걸 좀 더 변형시켜서 전문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거를 하는 게 정말 맞는데요. 예. 숙박업소를 하면은 그 숙박업소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교민들 왔을 때 했던 데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정말 방 하나에서 여러 가족이 살아야 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전파가 될 우려가 높은 분들만 한해서 그런 시설을 따로 마련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가족 간 전파는 훨씬 더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뭐 이른바 생활치료센터 같은 격리시설을 이용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자가격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설들 찾기도 힘들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그 자가격리자가 많이 안 생기도록 조금 더 제한을 했었어야죠. 지금 그래서- 다 들여놓고 예. 그걸 자가격리를 다 시켜놓으니까 지금 수만 명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 입국자도 더 없어서 괜찮지만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은 네. 입국 금지가 돼 있고요. 그 전에 좀 그런 숫자를 파악을 해서 미리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수만 명을 갖고 방역 당국이 일일이 전화를 하루에 2번 하고 어디 도망 안 가나 무슨 팔찌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좀 훨씬 줄어들 수가 있었죠. 예. 하지만 이제 입국자들의 상당 부분이 내국인이어서 그분은 뭐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해외 입국자를 통한 가족 감염 그리고 가족이 감염된 다음에 이 가족의 직장에서 또 감염이 되고 또 이 직장을 찾은 사람이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바로 서울 설해마을 칵테일 바와 관련된 감염입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승무원 부인에서 시작된 감염이 종업원, 손님 그리고 최종에는 학원과 방역까지 이어졌습니다. 5차 감염까지 된 부분인데요.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서 봤습니다. 네, 일단 서울시가 관련 지침에 따라 이름을 공개한 만큼 상호명은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설해마을에 있는 칵테일바 리퀴드 소울과 관련해서는 최소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서울시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초 감염은 칵테일바 사장의 아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승무원인 아내가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감염이 됐고요. 함께 사는 남편이 감염이 됐습니다. 남편이 술집 주인이고요. 당연히 칵테일바로 출근을 했겠죠. 그리고 가게 종업원이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칵테일바를 2차례 방문했던 손님이 감염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손님, 이 노량진 공무원 입시학원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원에 사는 수험생의 친구도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 아내, 사장인 남편, 가게 종업원, 그리고 가게를 찾은 손님, 그리고 손님 공무원 준비생이었죠. 그리고 수원 친구 순으로 이렇게 5차 감염까지 일으킨 겁니다. 유입에 따른 직장 내 감염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보고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4월 8일 즉각 대응반 27명을 구성하여 서초구와 동작구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 코로나 확산세는 잦아들고 있지만 자칫 상황이 심각한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전파가 된다면 가족은 물론이고 앞서 보신 것처럼 5차, 심지어 6차 감염으로 이어질 경우 또다시 이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해외 입국자들은 정부가 요청한 2주간의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러나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달 말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여성 A씨, 그때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타고 온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지난 4일 자가격리를 해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스타벅스 강남대로 신사점과 고깃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5일엔 이 스타벅스를 2차례나 또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6일에도 역시나 이 커피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또 전날 갔던 고깃집을 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수칙을 전혀 따르지 않은 건데요. 자, 음성 판정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이틀 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이 되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 서울 서초구는 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이 여성 고발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V그룹 출신 정모 씨의 지인이죠. 강남 유흥업소 직원이기도 한 30대 여성 확진자.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업소에서 일을 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지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경남 고성에서는요. 베트남에서 입국한 60대 남성이 입국한 다음 날 자신 지인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모임을 가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 청주에서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 중에 어머니가 운영하는 외부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돌아온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바람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각 지자체 모두 고발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현재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안 1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미국에서 기침, 가래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하고 국내로 들어와 검역을 통과했던 20대 유학생 기억하실 텐데요. 정부는 검역 당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만큼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입국 당시 건강 상태 질문서에 이 증상을 체크하라는데 체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라고 한 게 거짓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는 검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예, 해열제를 20알 먹고 입국했던 유학생 사례는 사실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진경 반장이 얘기했지만 건강질문서에 증상이 없음 했는데 증상이 없으면 해열제를 먹을 필요가 원래 없잖아요. 본인이 증상 있는 걸 뻔히 알았다는 얘기고 지금 뭔가 가지고 왔는데 그게 질문서인가요? 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공역법에 따라서 입국할 때 써야 하는 건강상태 질문서입니다. 보시면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도 적어야 되고요. 한국 평면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21일 동안 방문했던 국가명도 적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과거 21일 동안 아래 증상이 있으면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항목을 보면 설사나 구토, 복통, 발열, 오한 이런 것들을 원래 적게 돼 있는데 앞서 방역 당국에 따르면 그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유학생은 입국 전에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이 나타났지만 이 문서에 해당 증상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안내와 함께 자신의 서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서명하고 저건 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서명도 하고 성명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상에 대해서는 다 체크를 안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유학생의 사례는 이전에도 다룬 바가 있는데 사실 제대로 했더라면 그 비행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방역당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저기 지금 저 체크란에 안 했다는 건 상당히 그 나쁜 행위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비행기를 타면 이제 요즘에 현대화된 비행기들은 헤파 필터가 있어서 그 환자가 앉아 있는 자리에 앞 세 줄, 뒤 세 줄에만 이렇게 공기가 순환되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돕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앉아 오면은 괜찮아요. 그 분들만 접촉자가 되는데 예. 이분이 긴 비행기를 하면서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손을 잡으면서 화장실도 가고 했기 때문에 같은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하필이면 바이러스가 묻었다 하면 그분은 뭐 아주 억울하게 병이 걸리게 되는 거죠. 다른 승객들이. 그래서 예. 아주 이거는 본보기로 한번 방역 당국이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증상 감염이었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아주 미미해서 본인도 좀 헷갈릴 정도였다.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발열도 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뭐 보다 약간 강화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열제를 20알이나 먹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본인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야겠지만 만약에 이 확진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되고 혹시 그 다른 사람이 감염된 사람의 가족 중에 고령의 어르신이 계셔서 또 그 고령에 감염되고 이분이 어디 경로당에 갔었다 여러 명이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연쇄적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라도 끊으려고 방역 당국이 그렇게 해왔는데 예. 지금 혼자서 그렇게 용감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집에까지 내려갔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자가격리 지침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손목밴드 부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정부가 실시를 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자 손목밴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응답자의 80.2%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는 13.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9%였습니다. 이 찬성을 한 이유로는 감염의 이 확산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 중에서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비중이 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시민들 역시 뭐 방역이냐 개인의 자유냐라는 가치가 좀 대립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손목 밴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우려를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인권의 측면에서 보는 거겠죠.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을 하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 개인의 신체에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또 공익과의 균형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 또 그리고 법률적 근거 하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특히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계속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철저한 과정을 거쳐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예방 목적으로는 뭐 저도 이제 인권을 좀 생각을 안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방역 입장에서는 아니요 나가는 걸 예방하는 입장에서. 예. 근데 만일 이분들이 이제 말을 안 듣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 이탈을 했다 했을 때. 과연 그런 이탈하는 인력이 많아지면 자가격리자가 많아지면 그걸 누가 단속할 거냐는 거죠. 실제로 한 명이라도 생기면 즉시 단속 나가서 그걸 갖다가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누가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고요. 그걸 저희가 옛날에 해보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뭐 경찰에 연락하면 나갈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면 보건소 인력이 나갈 수도 없는 거고요. 뭐 새벽이나 휴일이나 이런 때에 취약 시간이 있거든요. 24시간 우리가 경계를 쓸 수 없으니까
그럴 때 할 것도 다 정해놔야 완벽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밴드를 하면 그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정부에서 얘기한 부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는 생각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안 되려고 애초에 거기서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로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부분이 이제 구로 콜센터잖아요. 근데 이 구로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산재가 인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 직원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서 산재로 인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공단은 A씨에 대해서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재가 인정되면서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감염성 질병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하니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공단은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미 이 지자체에서 관련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또 공단 차원의 역학조사를 생략해 신속하게 승인했다는 게 이 공단의 입장입니다. 현재 이 공단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련한 지침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에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A씨와 같이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감염원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해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인데요. 미국이 최대 사망자가 24만 명까지 일 것이다라는 국가 의료기관의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 전망치는 조금 줄었네요. 네, 당시 나온 수치가 미국 내 모델에 따른 거였는데요. 이 미국 내 전염병 전문가로 꼽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관측입니다. 백악관 TF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를 보이며 각을 세우기도 했던 인물이긴 합니다. 자, 파우치 소장은 당초 10만 명에서 최대 한 20만 명의 이 미국 내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 모델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요. 다만 어제 MBC와 인터뷰에서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사망자는 6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전망치가 낮아진 데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동 변화가 지금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 내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큰 뉴욕주에 대해서도 이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곡선이 평평해지고 있다면서 희망의 불빛이 보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47만 명에 달하고요. 이 사망자는 17,000명에 달합니다. 이탈리아 이하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가 됐습니다. 예, 사망자 17,000명이 미국에서 나왔고요. 코로나19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17,000명이 사망한 겁니다. 이 사망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고 사실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한지라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내 사망 원인 1위가 지금은 코로나19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 사망 원인 1위는 이 심장질환 그리고 암 등의 순이었는데요.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이 코로나19가 사망 원인 1위가 됐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1,970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심장질환이 하루에 1,774명, 암이 1,641명입니다. 더 힐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지난달 22일부터 급증했다면서 이때부터 하루 사망자 수가 독감, 폐렴, 신장질환 등에 인한 사망자 수를 앞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한 공포, 또 갑작스런 심장질환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지금 미국 상황을 놓고 보면 최근에는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게 됐습니다. 특히 뉴욕의 경우 사망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외딴 섬에 사망자를 감매장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요? 네, 뉴욕 현지 언론 등의 보도인데요. 이 뉴욕 브롱크스 인근 해역의 하트섬이라고 불리는 외딴 섬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지역인데요.
사실 이곳은 현지인들에게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긴 합니다. 그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한 무연고자 등의 공동묘지로 사용을 해온 지역인데요. 자, 관련 보도, 사진도 보이시고 영상도 보이실 텐데 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을 집단으로 가매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인부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로 된 40여 개 정도의 관을 매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뉴욕시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 7,000명을 넘었습니다. 당연히 뉴욕시 내에 영안실이 부족하고 또 시신 보관을 위해 마련한 냉동 컨테이너의 수용 규모 자체도 지금 넘어선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시신을 임시 매장키로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 통계가 냉정하잖아요. 매년 태어나는 사람들 숫자, 매년 사망하는 사람들 숫자가 큰 변화 없으면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사망자가 많아지다 보니 시신을 담당할 수 있는 뉴욕 시스템이 무너져서 저렇게 외딴 섬에 가매장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지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착용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멜라니아 여사가 계속 마스크를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직접 마스크를 쓰고 찍은 사진과 함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기 힘들 때 공공장소에서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를 쓰도록 권고한다면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면서 국민들을 향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교수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미국 상황, 그러니까 사망 순위에 일본이 이제 코로나19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물론 지금 과도하게 확산되는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백신이 나온데도 걸리고 또 계절적으로 계속 올 수도 있다고 한다면 주요 사망 질병으로도 다 될 수가 있겠네요.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언젠가는 우리 인류가 이제 이걸 극복할 겁니다.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는 언제는 나올 텐데 또 면역도 생기고요. 예, 금년 안으로는 아마 상당히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지금 특히 저 미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는 당연히 1위로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미국에서 이제 최대 사망자가 24만 명이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아마 지난주 초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6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하고 우리나라도 하는 거 보시듯이 제일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이 거리 두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만 명 얘기 나올 때는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얘기고 예. 모든 수단을 다해서 철저하게 하면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면 6만 명도 안 넘길 수도 있다. 6만 명 예측이 나왔지만 예. 그 안에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이냐. 예.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풀고 싶을 텐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게 관건이 되겠죠.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부정확한 전망들에 대해서도 그 앞자리에서 바로 반박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앞서도 나왔던 앤서니 파우치 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데요. 그 앤서니 파우치의 얘기로도 지금 정점을 지나서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또 물론 미국 내에서 더 잘 알겠지만요. 많은 얘기들이 미국은 워낙 땅도 넓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주도 많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은 미국의 서부에 있는 워싱턴주나 캘리포니아주에서 뉴욕보다 먼저 시작하고 좀 환자가 발생했는데 즉시 단속을 하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뉴욕은 좀 늦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가 있어. 예. 계속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오래 끌고 간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많은 사망자 1위까지 될 정도로 나오는 부분들은 커브가 꺾일 수도 있다. 그 부분은요. 네. 예,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료 장비 또 마스크도 대표적인 거고요. 잘 사는 나라는 의료 장비도 어떻게든 확충을 하고 마스크도 좀 더 확보를 하는데 못 사는 나라는 그게 힘든 부익부 빈익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마스크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마스크의 중요성과 또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을 통해 마스크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주요 국가들이 마스크를 독점하고 있어서 가난한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을 사재기 한 데 이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을 한다라는 건데, 최근에는 프랑스가 스웨덴의 한 업체에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먼저 주문했던 마스크를 챙겼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유니세프와 같은 이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유니세프 측이 마스크 2억 4천만 장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은 2,800만 장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스크 제작 업체 가운데 하나인 3M이 이 캐나다 등에 수출을 하려고 하자 실망했다. 이 마스크를 수출하는 기업은 거칠게 보복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죠. 결국 3M 마스크는 미국 사람만 쓴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이 미국은 캐나다와 중남미 등의 의료 장비 수출을 중단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뭐 경제 기반이 약하고 특히 이 보건 방역 수준이 열악한 국가의 경우에는 향후 이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자, 일예로 좀 들어보면 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요, 이 미디어 그룹 아들이자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조로로 마캄바라는 인물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지만 이 병원을 갔더니 산소호흡기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고, 또 친척이 개인적으로 쓰던 이동형 산소호흡기를 구해왔지만 이 어댑터가 이 미국 제품이라 병원 플러그와는 또 맞지 않아서 곧바로 사용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서는 비교적 부유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도 이렇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숨지는 상황인데 일반 국민들은 또 어떨지 좀 짐작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마스크나 산소호흡기, 사실 인공호흡기 같은 부분도 예전에는 엄청나게 고가이거나 또는 어려운 장비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마스크는 뭐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썼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마스크가 부국,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부국과 빈국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의 교류가 지금처럼 많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거기에서 확진자가 계속 있으면 다시 부자 나라로 전염될 위험성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아프리카가 뭐 옛날부터 다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데인데 예. 인프라가 전혀 없잖아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례에서와 같이 아마 그분들이 좀 증상이 있거나 뭐 예. 확진이 되기 전이라도 아마도 유럽 쪽으로, 가까운 유럽 쪽으로 혹은 중동 쪽으로 넘어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할 거고 예. 그 중에 또 감염은 또 조용히 또 퍼질 수도 있을 거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WHO에서는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자꾸 지원을 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와줄 만한 나라들이 우선 자기 앞길도 지금 급하기 예. 때문에 사실은 도움의 손길을 버틸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가 주로 적도 남쪽에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더 많이 창궐을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많은 사망자와 그다음에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예. 코로나19가 물론 이전에 이제 신종플루도 있고요. 계속 계절적으로 들어오는 독감도 있고 하지만 치명률이 높은 이 코로나19가 당분간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약간은 완화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인류를 괴롭힐 만한 질병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교수님께서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번져버렸어요. 예. 없는 국가 거의 없습니다. 예, 아주 섬나라 조그만 거 빼놓고는.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가 과연 절로 물러가겠느냐. 한번 사람 몸에 들어와서 자기가 살기 시작했는데 저절로 물러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또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섞이면서 또 약간 긴장이 완화되면서 서로 교역이 늘어나면서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 순환될 거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가을에 다시 오겠다고 많은 전문가가 예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도 사실 태어나서 이런 세계적 유행은 처음 보기 때문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상이랄지 산소호흡기랄지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을 이전에 갔던 기준보다는 한층 더 높여서 생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프리카나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인구가 많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지원할 형편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마스크는 안 쓰는 거다라고 예. 했고 처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제가 마스크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는 권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마스크가 판정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버티는 이유는 전부 다 국민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다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서구 쪽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평균적으로 생산 늘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장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치부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JTBC가 21대 총선을 맞아 투표 인증샷을 받습니다. 사전 투표가 계속되는 내일까지 투표 인증샷을 찍으셨다면 무료 문자인데요. 샵 0987, 0부터 차례대로죠. 샵 098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